미국과 유럽연합이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EU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도 단계적 관세 조정이 추진됩니다. 25일 만에 문서화된 이번 조치는 미, EU 공급망 협력과 교역 안정성 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8월 미국 제조업 PMI가 53.3으로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확장세로 전환했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55.4를 기록해 전망치로 뜨며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합성 PMI는 55.4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3분기 미국 경기 강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수급자도 197만 2천 명으로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청구 건수는 여전히 주당 20만 건에서 25만 건의 건강한 범위에 있어 노동시장 악화 신호로 단정하기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여전히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5거래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3거래 연속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있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페드워치에서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원래는 82%였는데 지금은 73%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조방원 돌아오니 코스피도 살아난다라는 댓글입니다. 어제였죠. 국내 증시에서 요즘 계속해서 좀 박스권이었던 코스피가 어제는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지금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좀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고요. AI 거품론까지 함께 좀 덩달아 있으면서 국내 증시 또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좀 나흘 만에 코스피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댓글 보시는 바와 같이 조방원이 돌아오니 코스피도 약간 투심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0.37% 상승한 3,141.7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무겁게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거품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고요.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7월 FOMC 회의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인 영향이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 국내 증시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낙폭이 과도했던 원전 방산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한전기술은 하루 만에 15% 넘게 급등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조선방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체코 원전 합의 논란 여파로 크게 빠졌던 주가가 저점 매수 기회로 해석된 겁니다. 다만 업종별 희비는 크게 갈렸습니다. 원전과 방산주는 강하게 반등했지만 반도체 업종에서는 SK하이닉스가 4% 넘게 급락하며 25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기술주 약세와 메모리 가격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된 결과인데요. 같은 반도체 업종이지만 삼성전자는 HBM4 샘플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던 소식에 소폭 반등하면서 대조를 이루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전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아직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낙폭과대 업종의 기술적 회복이라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조선방산 원전 같은 주도 업종이 급락했는데요. 이들은 다시 반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방산 원전 같은 분야가 정상 간 의제로 논의될 경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이 저가 매수세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도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을 집중 매수하며 이러한 흐름을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습니다. 연준이 향후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면 국내 증시 반등세는 단기에 그칠 수 있고요. 반대로 최근 둔화된 고용 지표와 성장 둔화 리스크를 들어 완화적인 톤을 낸다면 원전 방산 같은 주도 업종 반등의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졌고요. 이 조방원, 원전과 방산 업종들의 좀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발언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떠한 발언들이 내놓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실업자는 최고치, 제조업은 폭발, 연준머리 터지겠네라는 댓글입니다. 네, 지금 간밤이었죠.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2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됐고요. 지금 이 PMI 지수 또한 사실은 좀 우려가 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스탠스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 흐름들이 나왔을까요? 네,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죠. 8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1,000건 이상 늘면서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22만 9천 건보다는 다소 많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20만, 25만 건 박스권 범위 안에는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장기 실업자 수입니다. 이른바 개소수급자가 197만 2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 비농업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것과 맞물려 미국 고용시장이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활동 지표에서는 뚜렷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8월 잠정 제조업 PMI가 53.3으로 7월 49.8에서 크게 반등하며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무려 3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여기에 서비스업 PMI도 55.4를 기록했는데요. 7월에 55.7에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은 둔화 조짐이 뚜렷하지만 제조업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서비스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경기의 체력이 혼재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고용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좀 둔화가 되는 시그널이 나왔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했다라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을 좀 참고 삼아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점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네, 시장 관심은 이제 9월 중순 열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지표에 따르면 현재 선물 시장은 9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79%, 동결 가능성을 약 21%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인데 다만 이번 지표들은 종합하면 연준의 고민은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쪽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는 큰 폭의 이탈은 아니지만요. 장기 실업자 수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분명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 PMI가 53일을 넘어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비스업도 55선을 유지하면서 민간 부문 전반이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만 인하폭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할지 또 이후 인하 속도를 얼마나 조절할지는 향후 나올 고용과 물가 지표를 추가로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제 지표 흐름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숫자가 낮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72%까지 낮아졌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내일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XRP는 날개 달고 재민이는 구명줄 잡은 셈이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이죠. 리플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 재민이의 기업 공개 IPO 추진 과정에서 주요 자금 지원자로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일까요? 네, 맞습니다. 리플이 재미니 IPO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금 후원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매체 뉴스 BTC 보도에 따르면 재미니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IPO 신청서에서 리플과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계약은 지난 7월에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미니가 최소 500만 달러 단위로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초기 약정 금액은 7,500만 달러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최대 한도는 1억 5천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재미니가 이 한도를 넘는 경우 대출을 요청할 경우 리플이 새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로만 가능한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리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대출은 담보가 보장돼야 하고 금리는 연 6.5%에서 8.5% 수준이 적용됩니다. 최종 상환은 달러화로 이뤄지는데 재미니는 일부 자금을 수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계약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리플이 재미니의 IPO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금융 파트너로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리플이 이 재미니의 IPO 성사 가능성을 좀 점칠 수가 있는 만큼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미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적자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자금 지원, 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미니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연속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2억 8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의 자금 지원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리플이 주요 거래소 IP의 금융 후원자로 참여한 것은 XRP의 제도권 진입과 금융 생태계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계약을 통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실사용 사례를 확보했고 나스닥 입성이라는 제도권 무대에서 XRP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재미니의 누적 적자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IPO 이후에도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재미니 IPO의 성패는 글로벌 투자와 수요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플의 자금 지원, 재미니 IPO에 지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동시에 XRP 금융 생태계 확장에도 아무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댓글 답해줘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한미회담 앞두고 있죠.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서클 총괄 사장 내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일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일본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지 첫 순방지로 아무래도 일본을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출국을 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부터 또 미국을 차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뒤 오후에는 바로 미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 북핵 문제나 동북아 긴장이 커진 만큼 두 나라가 어떻게 힘을 모을지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과 협력이 풀리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소재 공급망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움직이는 나라죠. 그렇다 보니 이번 일본 방문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곧바로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단순한 외교 예의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의 기초를 다지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일본에 대한 일정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네, 사실 이번 방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입니다. 네. 핵심은 관세 협상 이후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인 들이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 갑니다. 그만큼 경제 분야 논의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질 거라는 얘긴데요.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원전 같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생산 확대, 전기차 배터리 투자,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안보와 외교 현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또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같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은 물론이고요. 한미동맹의 경제, 안보 청사진을 동시에 그려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일정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찾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이번 방문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2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해서 하나그룹이 인수했던 필리 조선소를 시찰하게 됩니다. 지난해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400억 원가량을 들여서 한화가 인수한 곳인데요. 이 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적인 현장이자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1.5척 정도만 건조할 수 있는 소규모지만 한화는 2035년까지 10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추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어서 미국 조선업 부활 전략의 전진 기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까지 동행한다면 한미 간 경제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일정이 짧아서 실제로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카드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뿌리 내릴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방 아무래도 두 가지 목표가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한미 경제 협력까지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 총괄 사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금융권 인사들이 연이어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안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히스타버트 서클 총괄 사장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먼저 21일 어제였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코인원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임원진을 만났습니다. USDC가 실제로 두 거래소의 워너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 논의가 있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금융권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신한금융의 진옥동 회장과 하나금융의 함영주 회장을 비롯해서 KB금융 이찬권 부문장, 우리은행 정진환 은행장 등 4대 금융그룹 최고위 인사들과 연쇄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과 해외 송금 같은 국제거래, 더 나아가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테더인데요. 점유율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관계자도 곧 한국을 방문해서 금융권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양대 기업들이 동시에 한국을 찾아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려는 굉장히 이례적인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서클 CEO가 지금 직접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해서 꾸준히 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만남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면담은 어제 한국은행 본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와 서클의 히스타버트 사장이 약 30분간 단둘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면담은 서클 측 요청으로 성사가 됐고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그동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해왔습니다. 또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독대는 의미가 큽니다. 서클은 한국은행이 걱정해온 규제나 통화정책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제도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신중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논의도 좀 다소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추세와 좀 비교했을 때 지금의 한국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율할지 법적 틀을 마련했고요. 중국도 기존 입장을 바꿔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활용해서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더 널리 쓰이게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반면 한국은 아직 국회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실제 시행은 빨라야 2026년 말이나 2027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한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규제가 늦어진다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제도가 지연되면 이 국내 금융사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제도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도화 속도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고성능 양극재 두 가지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엔트리급부터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제품들 어떻게 나왔는지 성과까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이 두 가지 새로운 양극재를 선보였습니다. 네. 먼저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전기차가 더 멀리 달릴 수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니켈이 많으면 열에 약하고 수명이 짧아지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은 단결정 소재와 표면 코팅을 적용해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완했고요. 또 제조 효율을 높여서 생산 단가까지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입니다. 니켈 비중을 60% 안팎으로 낮춰서 원가 부담을 줄였고 대신 전압을 높여서 성능 저하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울트라 하이니켈은 주행거리 극대화를 노린 프리미엄용, 고전압 미드니켈은 가격 대비 성능을 강화한 대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양극재,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성과는 곧 시장 확대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주목받는 도심 항공교통, 즉 하늘 택시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순간적으로 큰 전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는 보급형 전기차를 겨냥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고급화와 대중화로 나뉘고 있는 만큼 포스코퓨처엠이 이제는 두 시장을 모두 공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난 5월에 개발한 LMR 양극재까지 더한다면 이제는 엔트리급부터 프리미엄급까지 전 구간을 아우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포스코퓨처엠에게 완성된 셈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쓰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또 하늘 택시라고 하는 도심 항공교통, 그리고 보급형 전기차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발, 이 배터리 업계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두 가지 양극재를 개발한 것은 여러모로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도 개발 난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퓨처엠이 시제품 단계에서 이런 결과물을 내놨다는 점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을 만하고요. 또 이제는 보급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했다는 건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만큼 향후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제품을 내놓은 것이고 양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고객사들이 이 제품들을 채택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포스코퓨처엠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내놨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제품 단계이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내놨다라는 점에서는 기술력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주가 흐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EU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도 단계적 관세 조정이 추진됩니다. 25일 만에 문서화된 이번 조치는 미국과 EU 공급망 협력과 교역 안정성 강화에 의미가 있습니다. 8월 미국 제조업 PMI가 53.3으로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확장세로 전환했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55.4를 기록해 전망치를 웃돌며 경기 확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합성 PMI는 55.4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3분기 미국 경기 강세를 예고했습니다.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실업 수당 수급자도 197만 2천 명으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청구 건수는 여전히 건강한 범위에 있어 노동시장 악화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7월 미국 중고주택 판매가 연율 환산 401만 채로 전월 대비 2% 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판매 회복세는 제한적입니다. 재고는 155만 채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투심이 여전히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내일 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또 앞두고 있죠. 관련해서도 계속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34% 하락했습니다. 3거래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 또한 0.4% 하락했습니다. 5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올해 1월 이후에 최장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하락을 했는데요. 0.34% 하락했습니다. 오늘 월마트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월마트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우존스 지수를 더욱더 하락으로 내려 끌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0.77% 상승하면서 4.3%대에서 거래됐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일 좋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0.49% 하락했습니다. 역시 빅테크들 좀 투심이 계속해서 얼어붙은 모습이고요. AI 거품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1.24% 상승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과정에 있는 상황이죠. 이 난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직은 좀 존재한다라는 점까지 살펴봤을 때는 유가의 흐름이 계속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도 또 갈릴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 간밤에는 굉장히 또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빅테크, 이 M7 종목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29%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0.24%, 브로드컴도 0.5% 전반적인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연일 하락세를 보였던 팔란티어만이 그래도 상승부를 켜준 모습인데요. 0.11%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역시 오라클 또한 이 반도체 또 AI 거품론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좀 낙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주 단에서도 어제는 좋았었는데 역시 숨고르기 장세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얼어붙었다 보니까 소부장단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점 이 컨슈머 쪽 이 소비재 단에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이겠죠. 아무래도 월마트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실망감이 출해가 됐습니다. 4.49% 하락했고 코스트코도
코스트코 또한 지금 2.5%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웠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과 메타, 월마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부터 볼까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방 제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안에서도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공급 계약이었는데요. 이 알파벳과의 공급 계약 아무래도 좀 더 눈에 띄는 상황이니만큼 이 투심이 조금은 살아난 모습입니다. 0.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방정부와 AI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GSA 성명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정부를 위한 제미나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운영 전반에 있어서 AI 도입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공급 계약 체결은요. 연방 기관들이 알파벳의 AI 도구를 이용하는데 이 기관의 한 곳마다 0.47달러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방정부는요. 이 알파벳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미국 정부도 기술 역량에 대해서 현대화뿐만이 아니라 AI 통합을 위한 업무 효율성 또한 향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사실은 구글과 오픈 AI, 엔스로피까지 미국의 공식 AI 공급 기업으로도 선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AI 제미나이뿐만이 아니라 챗GPT 그리고 클로드까지 추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기관의 인가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에 대해서도 역시나 AI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 이 계약 소식은 앞으로도 정부와의 협업 관계가 좀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주가 추이도 같이 관심 갖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메타입니다. 메타에서는 사실 AI 인력을 계속해서 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른 기업에서조차 지금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채용을 중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AI 거품론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증폭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1.1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거품 논란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메타에서는 지난주부터 외부 채용을 멈췄다고 합니다. 메타 최고 AI 책임자인 알렉산더 왕의 승인 하에는 예외적으로 채용은 가능하다라고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메타 측에서는요, 연관 예산이라든지 인력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채용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인재를 좀 흡수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죠. 오픈 AI에서 20명 이상 데려왔고요. 또 구글에서도 13명, 애플이나 XAI에서도 계속해서 좀 인력을 빼내면서 메타 쪽으로 좀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었는데 지금 채용을 중지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또한 AI 업계에서도 과열이 됐다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I 투자 과열에 대해서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 투자 속도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들을 이어가게 될 수 있을지 좀 관전 포인트를 삼아서 앞으로의 AI 관련된 투자 종목들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마트도 체크해 볼까요? 월마트에서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장 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심이 얼어붙었다라는 점이 주가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좋았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4.8%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PS가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자상거래 매출이 글로벌 25%, 미국 내에서는 26% 급증하면서 온라인 부분에서는 좀 두드러진 성장세가 보였습니다. 또 즉시 배송이라는 서비스도 확대가 되면서 전체 배송에서 3분의 1이 지금 3시간 이내에도 처리가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의 좀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점으로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겠죠. 바로 이익 부분이었습니다. 순이익 자체는 51.8로 늘었지만 EPS가 예상치를 못 미쳤습니다.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컨센서스를 밑돈 것이니만큼 투심이 더욱더 좀 하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상대국 관세가 본격화가 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특히나 월마트,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3분의 1이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인도에서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관세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 3,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물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압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매출에 대한 전망치 또한 지금 낮아진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상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투심이 조금 더 얼어붙은 모습이고요. 이런 관세 압박 속에서도 아무래도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인하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더욱더 좀 실적이 악화가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간밤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발표가 됐고요. 관련해서 제조업 지수까지 발표가 되면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EU에 대해서도 지금 무역 합의가 공식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지표부터 따져볼까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더 둔화가 됐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이 아니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지금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3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11,000건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뿐만이 아니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지 못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실업률이 상승이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4주 평균으로 신규 청구 건수도 22만 6천여 건으로 달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규 이렇게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압박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숫자들이 과연 9월에 금리 인하에 어떠한 스탠스를 가질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조업 지수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3년여 만에 가장 빠른 확장세입니다. 이번에는 제조업 지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2022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확인이 된 건데요. 사실 이 PMI 지수 50을 넘게 되면은 좋은 확장세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조업 회복이 서비스업까지 끌어올리면서 올해 들어서 이 PMI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려놨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신규 주문뿐만이 아니라 생산도 좋았고요. 미처리 주문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요는 살아나고 있지만 하지만 기업
기업들이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됩니다. 지금 고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는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세 인상 여파로 인해서 판매 가격 지수가 또 3년 만에 최고치를 치솟았습니다. 서비스업 가격 지수도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을 보인 만큼 아무래도 소비자 부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좀 취하고 있다라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활동 부분에서는 다소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판매와 미처리 지표 부분에서는 오히려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경제 지표가 좀 상반되게 나왔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체크해봤던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둔화가 됐죠. 고용 둔화가 됐으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신호가 있고요. 또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스탠스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함께 좀 상반된 지표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 안에서도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한번 볼까요? 지금 베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결정을 해야 된다면 저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또 라팔 연은 총재 또한 금리 인하는 단 한 차례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프 연은 총재 또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의 위험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연준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EU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슈가 생겼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일 만에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공식 문서화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완화된 공식에 대한 이 관세 입장을 내놓게 된 건데요.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 관세에 대해서는 최대 15%로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서도 관세가 27.5%에서 15%로 조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새로운 관세를 매기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이제는 15% 이내로 묶이게 된다라고 확정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변화, 아무래도 자동차 부분이겠죠. 이 역시도 15%로 내려간 만큼 굉장히 또 큰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철강과 알루미늄까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공동 성명에서 처음으로 관세 할당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물량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풀이가 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성명을 통해서 실제 입법과 세부 이행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EU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동차의 관세도 내려갔고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 관세까지 이제는 15%로 확정이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EU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좀 풀렸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부 입법뿐만이 아니라 이행 속도가 그래도 핵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지나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죠.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들을 내놓게 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은 호재, 불공정 조건이 변수라는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원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 23일 웨스팅하우스를 만나러 이제 미국에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작 회사 설립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제 원전주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이번 방미 같은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미의 의미를 좀 짚어보자면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이 한국 원자력 산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력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큰 그림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미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원전 산업이 다시금 부활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원전 설계나 또 시국을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공급망이 무너졌다는 점인데요. 웨스팅하우스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운영 역량 또 기자재 공급망이 현재로선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APR-1400 같은 독자 기술, 또 시공 경험과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1월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약을 맺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연장선에서 이번 방미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히 MOU 차원을 넘어서 합작회사, 즉 JV 설립 논의까지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결국 미국 내 수주 기회를 한국이 잡기 위해서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는 방식이 사실상 패스포트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7% 좀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불공정 계약에 대한 논란은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의미를 또 가지게 될까요? 맞습니다. 불공정 계약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조금 주가가 부진했던 영향도 좀 보이기도 했죠. 사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와 사우디 지역에 대해서는 해경료를 100% 정도 공급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50%만 허용하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한국의 독자적 수출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 주권을 포기한 계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번 협력이 단기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진출 시장에 문을 연다 이런 기대감 때문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시장은 규모가 크고 또 미국 내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의 수출에도 강력한 신뢰도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의 경우에는 이번 조정을 원전주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또 웨스팅하우스가 유럽과 미국에서 다시금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의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UBS도 비슷하게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번 협력으로 하여금 돌파구가 열렸다는 분석도 말했습니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단순히 로열티 문제를 넘어서 한국 원전의 기술 주권이 제약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수출 모멘텀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당장 단기적으로는 원전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열었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의 진출이라는 기회와 또 기술 주권의 제약이라는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시각들이 현재로서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구체화라는 이야기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진출에 대해서 시장에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엔비디아 대항마 나왔다는데 믿을만 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대항마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벨리온 내세우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짜 도전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와도 일부 관련이 있는데 먼저 리벨리온에 관한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벨리오는 최근 리벨쿼드라는 이 차세대 AI 칩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GPU 대비 전력 효율이 10배, 또 경쟁사 NPU보다 100배 이상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이 특징은 4가지 연상기를 한 기판에 올린 빅칩 구조에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 최신 HBM3 메모리를 결합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H100, H200과 맞서는 성능을 함께 내세우고 있죠. 즉 단순 속도 경쟁을 넘어서 이 전력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현재 리벨리온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벨쿼드라는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도전장을 내민 만큼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리벨리온과 삼성 어떤 관계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2가지 정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삼성증권과 또 삼성벤처투자가 직접 140억 원가량을 현재 투자한 상황이고요. 또 삼성증권은 IPO 주관사까지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준비부터 자본 조달까지 삼성이 밀고 있는 구조로 파악이 됩니다. 또 2번째로는 생산 협력입니다. 리벨쿼드는 삼성의 파운드리 4나노와 또 삼성 메모리 HBM3E로 생산이 되는데요. 즉 시딩과 펀딩, 상장과 생산에 있어서 모두 삼성전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순 고객사를 넘어서 이렇게 전략적인 파트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의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리벨리온의 성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게도 좀 기회가 오게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에게도 일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파운드리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삼성전자에겐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엔비디아가 TSMC에 의존하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데 사실 삼성은 이 비엔비디아 진영을 키워나가면서 새로운 AI 고객사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둘째, 또 금융 투자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삼성증권 벤처투자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만큼 이 리벨리온의 성장이 곧바로 삼성의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히나 주목할 만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생태계의 주도권입니다. 삼성은 직접 GPU를 만들기보다 리벨리온 같은 파트너를 통해서 이 글로벌 AI 칩 전쟁에 간접적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또 앞으로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리벨리온의 성공은 곧 삼성의 AI 시대의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긍정적인 해석들이 많은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지금 이 리벨리온의 성장 단순한 스타트업의 성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대기업과 손을 잡고 삼성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 주도권을 또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게이츠 재단이 한국 기업과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다니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 이사장이 왔죠, 한국에. SK그룹과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수뇌부를 만났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만남 핵심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관련된 내용은 어제 밤 9시경 이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던 내용인데요. 네. 사실 이번 만남은 단순히 격식 있는 만남을 넘어서서 이렇게 미래 산업과 글로벌 보건 분야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협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SMR,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련 논의가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지주사 SK가 이미 테라파워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SMR 개발 및 또 상용화 전략이 자연스럽게 의제에 올랐다고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게이츠 이사장은 SMR이 AI와 반도체 등 이렇게 전력 소모가 많은 첨단 산업에 보다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테라파워가 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추진한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게이츠가 이 SMR은 안전하고 풍부하고 또 탄소 없는 에너지를 향한 큰 발걸음이라면서 이 친환경 차세대 발전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또 맞닿아 있는데요. SK텔레콤과 또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 센터 사업은 AI 산업에서 필수적인 인프라고
또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선도하면서 AI, GPU 등 첨단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략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AI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현재로선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SMR과 또 SK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게이츠 재단이 제시하는 친환경, 또 차세대 전력 솔루션과도 현재 영향력이 있다고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빌 게이츠 이사장과 SK그룹 아무래도 SMR 관련해서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산업에 대해서 공급 기반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백신이라든지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논의였을까요? 네, SK그룹의 경우에는 이 다양한 바이오 계열사를 통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3년부터 장티푸스, 또 소아장염 등의 백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보건 솔루션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는데요. 특히나 이번 만남에서도 게이츠 재단과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보건 증진과 백신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백신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는 만큼 현재로서 양측의 협력은 단기적인 연구를 넘어서 또 보다 장기적인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만남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SMR을 통한 친환경 또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AI 산업의 지원, 여기에 두 번째 SK의 바이오 계열사와 또 게이츠 재단 간의 글로벌 보건 백신 협력입니다. SK와 게이츠 재단의 관심사가 현재로서 겹치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협력에 대해서 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AI와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인 시너지가 될 것이다. 이런 현실도 현재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와 게이츠 재단에 대해 이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에 대한 공급망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백신과 보건 분야 그리고 AI 산업 지원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사옥이 이전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왜 이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산주 소식, 마지막으로는 유리기판 관련주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15년 만에 북미 본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AI 중심의 경영 비전까지 내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행보는 외부적인 확장과 또 내부에서는 혁신을 동시에 노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뉴저지 리지필드 파크에서 잉그루드 클리프로 북미 본사를 새롭게 옮겼는데요. 임직원 약 1,000명 정도가 새로운 사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달 중순에는 공식 개소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새로 생긴 사옥은 규모가 더 넓고 스마트 오피스 구조라서 협업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가까워서 글로벌 금융과 미디어 네트워크 접근성도 함께 좋아졌는데요. 게다가 바로 근처에는 LG전자의 북미 본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지 채용이나 사업 경쟁에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내부 전략들도 함께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어제 타운홀 행사에서 AI 드리븐 컴퍼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AI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AI 기반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AI가 산업을 전례 없이 빠르게 바꾸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AI를 회사 전반에 녹여내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결국 북미에서는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AI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내부 혁신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AI 기반으로 바꾸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되겠죠. 최근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4가 양산 직전 단계까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소식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HBM4 소식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한 이 차세대 메모리 HBM4가 최근 신뢰성 검증을 통과하면서 이달 말 마지막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연말부터 이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HBM4는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들어갈 핵심 부품입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만약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다는 평가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간의 가격 협상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의 등판은 협상 구도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단순한 기술 검증 이상의 그런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엔비디아 젠슨왕 CEO를 최근에 만났던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양사 간의 교감이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HBM4뿐만 아니라 HBM3 공급 협상에서도 삼성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번 성과는 글로벌 AI 반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삼성이 만약 HBM4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기술력과 시장 영향력 모두를 회복하면서 또 투자자들에게도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4뿐만이 아니라 HBM3E까지 공급 협상에서 지금 입지를 넓힐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흐름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KB증권은 일단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유지를 한 상태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은 약 18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가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부문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특히나 3년 연속해서 적자를 이어왔던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 23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와 애플 이미지 센서 공급 계약 덕분에 본격적으로 반등할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정치적 변수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사업에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즉 삼성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증권가들은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북미 빅테크 기업들과도 협력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고요. 결국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단기 실적 반등을 넘어서서 AI와 전기차, 빅테크와 함께하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말 HBM4에 대한 양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에서도 AI 혁신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증권가들의 더 긍정적인 전망까지 힘을 보태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의외로 방산주들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시장에 힘을 보탠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좀 방산주들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어제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그래도 방산주들이 여전히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꺾였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올해 초부터 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던 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최근에 있었고 또 러시아까지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휴전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현재 이 회담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서로 폭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여전히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순한 휴전이 안보 위협을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고 나토는 아예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못 박아둔 상태입니다. 전쟁이 멈춘다고 해서 바로 국방비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이런 분석들이 투자자에게는 힘을 실어줬고 어제는 반등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단기 조정이 최근에는 있긴 했지만 시장이 방산주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방산주 자체가 좀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적으로는 단단하다. 이래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산주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사실 방산주의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를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이 이미 장기적인 계획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방은 곧 안보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무기 교체와 군 현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또 여기서 중동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됐습니다. 사우디와 UAE, 이라크, 카타르 등에서 노후 전차만 1,000대 넘게 교체 수요가 잡혀 있고요.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걸프 국가들이 정유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아시아의 흐름 역시나 비슷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국방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방산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과 중동, 또 아시아 이렇게 세 축에서 동시에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방산주들의 반등세 역시나 이런 기대감 속에서 다시 반영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방은 또 곧 안보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국방을 협력하겠다라고 확대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스탠스니까요. 함께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도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종목별로 살펴보면 뚜렷한 성장세가 개별마다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건 아무래도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최근 4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보했고 사업 영역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대표 무기인 천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되고 있고 사거리 연장 탄도미사일은 중동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함 탄도미사일, 장갑차 수출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전투기 KF
EF21은 중동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도 이미 수주 잔고만으로도 3년 이상 매출이 이어질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수출 비중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이 이제는 단순히 내수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굵직한 방산 기업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각 종목마다 아무래도 좀 뚜렷한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이 점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해온 인텔이 최근에 연구 개발을 멈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유리기판은 쉽게 말해서 반도체 칩을 올려놓는 바탕판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열에 강하고 잘 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데이터 처리 속도는 최대 40% 정도 빠르고 전력 효율도 좋기 때문에 고성능 AI 반도체에는 꼭 필요한 기술로 꼽혀왔습니다. 인텔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300건이 넘는 특허를 확보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규모 적자를 겪으면서 비용 절감에 나선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CPU나 파운드리 같은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연구 개발을 중단한 건데요. 다만 완전히 손을 댄 건 아닙니다. 인텔은 이 기술을 외부에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아가는 라이선스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업체들과 접촉을 하면서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인텔 아무래도 좀 대규모 적자를 겪으면서 이런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래도 특허는 여전히 인텔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장비 업계에서도 지금 유리기판을 미래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사실 국내에서도 20곳이 넘는 장비 업체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나기술과 아바코, 피롭틱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던 경험을 살려서 유리기판 장비로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텔이 연구 개발을 접으면서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기대했던 하반기 수주가 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중견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이런 유리기판 분야에서 부담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전기나 SKC, LG이노텍 같은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텔이 고객사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공급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네, 역시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그래도 시장 전망은 여전히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인텔이 쌓아둔 방대한 특허가 라이선스로 풀리게 된다면 후발 기업들이 더 빨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C는 올해 초 CES에서 유리기판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고객사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파일럿 라인을 돌리면서 미국 빅테크 두세 곳에 샘플을 보낼 계획입니다. LG이노텍도 올해 말부터 시제품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 전망을 살펴보면요. 유리기판 시장은 2023년 71억 달러에서 2028년 84억 달러까지 약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하다는 평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인텔의 전략 변화 때문에 수주 지연이나 투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인텔의 유리기판 이런 중단, 연구개발이 중단이 되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